안녕하세요. 결혼해서 남편과 저 사이에 딸 하나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 자신을 주부라고 소개하니까 어색하고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제 입으로 저는 주부예요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음을 지금 이렇게 실감합니다. 건강하고 발랄한 우리 딸,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런 딸 보면서 집안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 나름의 자기계발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딸이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엔 저도 다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해요. 제가 원래 항상 일을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1년 넘게 직장인 관두고 전업주부가 됐는데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저도 남편도 학부모가 되네요. 부모가 된 것도 신기했는데 학부모가 되다니. 기쁘고 벅차면서도 한편으론 미묘한 기분 또한 듭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겠죠. 모든 과정은 그렇게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집에 있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잘 이용하게 됐어요. 확실히 직장 다닐 때랑 집에서 집안일 할 때랑 생활 방식도 달라지지만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완전 뒤바뀌더군요. 그 전까지는 저에게 유튜브는 그저 가수들 무대 영상이나 보는 수단이었는데요. 지금은 별거 다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있어요. 뉴스도 보고 동물 다큐도 보고요. 특히 사연 유튜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톡톡 사연에 정착한 후로는 꾸준히 사연을 접해왔죠. 늘 사연을 접하기만 했던 이용자가 오늘은 제공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글솜씨 없습니다. 이건 채널에서 알아서 문장 정리해 주실 거라 믿지만요. 문제는 이야기 구성 능력도 제가 부족하단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운 마음에 웃음이 다 나오네요. 하지만 한 번은 꼭 사연을 작성해보고 싶었으므로 비루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열심히 도전해보려 합니다. 저는 저희 아빠가 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여름이었죠. 암투병 한 지 고작 3개월이었어요. 이제 4개월 차로 접어들었던 때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깜짝 놀랐죠. 거의 돌연사였으니까요. 암 판정 떨어지고 나서 병원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한창 사춘기의 중학생이었던 게 두고두고 속상해요. 당시에 저는 학교가 제 세상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일희일비하는 철없고 감정적인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진심으로 애도하지 못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졌고 이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제 자신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잘 안 하려 하고 살았어요. 묻어둔 것처럼요. 언니나 오빠가 혹시 아빠 얘기를 꺼내면 전 다른 이야기로 주제 돌리거나 자리를 피해버렸죠. 하지만 언니나 오빠가 굳이 아빠 얘기 꺼내는 일은 없다시피 했고 다만 문제는 엄마였어요. 걸핏하면 아이고 이럴 땐 이 아빠가 살아계셨어 봐라.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나. 이런 식으로 아빠 타령을 하셨거든요. 네 아빠만 그렇게 안 떠났어도.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왜 딴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빠 얘기를 꺼내? 그런다고 죽은 사람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말해봤자 입만 아픈데 왜 자꾸 그러냐고. 너 어쩜 그렇게 비정하니? 너는 돌아가신 네 아빠 보고 싶지도 않아? 생각도 안 나? 누가 그렇대?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얘기를 갑자기 쓸데없이 자꾸 꺼내니까 그렇지. 쓸데없다니. 부류막심해서 비정은 딸년 같으니 네가 어떻게 그래?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막둥이 막내딸이라고 얼마나 품에 싸고 돌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비정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어쩌면 그래? 그만해. 엄마 이럴 때마다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맨날 징징 우는 소리. 뭐? 징징? 너 엄마한테 지금 징징댄다고 하는 거야? 옛날이 좋았다. 아빠만 살아계셨어도 안일했다. 몸이 어디가 아프다. 힘들어 죽겠다. 그럼 이게 징징거리는 게 아니면 뭔데?
제발 그런 생각 들어도 엄마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라고 나한테 말하지 말고.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무슨 뾰족한 수라도 나와? 엄마 마음 힘든 거 그냥 나눠지자는 거잖아. 좋은 걸 나눠주진 못할 망정 왜 나쁘고 부정적인 걸 자식들하고 나누려 그래? 정 그러면 큰언니한테 하소연하든가. 왜 막내인 나한테 그래? 내가 뭘 한다고.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아빠와의 추억이 가장 적은 사람이고 엄마와의 추억도 내가 제일 적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구구절절 하소연하는 대상에서 나는 좀 빼줘. 부탁이야. 엄마도 힘드셨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감정적인 호소에 저는 너무나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가뜩이나 짜증나고 예민해 죽겠는데 주말이면 저 붙잡고 엄마는 늘 어두운 이야기나 했어요. 힘들다고 하면서요. 비정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엄마와의 추억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었어요. 대단한 깊은 효심도 없었고요. 엄마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와의 추억이라면 언니 오빠 세 사람이 더 있겠지 싶었네요. 전 내 남매 중 막내였고 제 기억 속 엄마는 계속 맞벌이로 출퇴근하는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위로 큰언니, 작은언니, 오빠가 있습니다. 저는 큰언니랑 6살 차이가 나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자꾸 하소연하기 시작했고 그게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가장 심했던 건 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같아요. 이때 오빠는 군대를 입대했었고요. 큰언니랑 작은언니는 둘 다 대학 재학 중이었고 각각 자취랑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는 엄마랑 저 둘뿐이었어요. 언니들이 가끔 집에 오긴 했는데 엄마 상태 보고서 둘 다 진절머리 치더니 점점 안 왔어요. 저희 집 절대 잘 사는 집 아니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빚이 좀 있었는데요. 이건 아빠가 주식 잘못 건드렸다가 생긴 빚이었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암에 걸리신 건 아닌가 싶네요. 친가 쪽에 암 가족력이 있기야 하지만 아빠처럼 돌아가신 분은 없었으니까요. 아빠가 만들었던 빚, 암 걸려서 병원 생활하면서 발생하게 된 병원비, 이것들은 전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청산되었습니다. 보험금이랑 조의금이랑 친가 쪽에서 십시일반으로 지원해준 돈으로 그렇게 빚은 해결이 됐어요. 전 그때 중학생이라 그런 자세한 사정을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작은 언니가 말해줬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집 재산 마이너스에서 이제 0원 됐어, 0원. 작은 언니가 웃는 듯 우는 듯 애매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돈에 관한 내막을 말해줬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아빠 암 판정 받고 나서 엄마는 일을 그만두셨는데요. 아빠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일을 다니셨어요. 언니들이 대학 재학 중이었고 오빠도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기에 일을 안 다니실 엄두를 감히 못 내셨더라고요. 언니들은 대학 다니면서 알바를 틈틈이 해서 생활비를 벌었고요. 그런데 학기마다 등록금이 있잖아요. 대출로 받은 것도 있었지만 엄마가 내준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빠도 대학 들어가서 입학금에 등록금에 자취방도 구해야 했고 생활비에 각종 교재비에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뭐 고등학교 공짜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새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엄마는 최종 학력 고졸이었고 딱히 한 분야에 능력이 있으시다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식당 서빙 일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공장 일을 전전하셨죠. 그렇게 버신 돈을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에게 쓰셨던 거예요. 엄마 당신을 위해 쓰는 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병원 가실 때를 제외하면 말이죠. 이 당연한 사실을 그 당시에 저는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돈을 벌지 그럼 누가 보나, 엄마가 자식 책임 안 지면 그럼 누가 지나, 이렇게 생각만 했었으니까요.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매일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은 일상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때 언니들이 좀 얄미웠어요. 자기들은 대학생활 막판까지 즐기면서 살고 있는 주제에 엄마한테 돈 따박따박 타서 쓰면서 그거 하소연 들어주기 싫다고 우중충한 분위기 감당하기 싫다면서 점점 집에 안 오는 게 너무너무 얄미웠어요. 결국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하는 고등학생인 저보고 엄마 책임지고 있으란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오빠가 휴가 나와봤자 뭘 했겠어요.
하는 것도 없이 휴가 나오면 친구들이랑 만나서 PC방이나 가고 축구 경기나 찾아보고 그게 다였습니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 진짜 한 번을 못 봤어요. 그런 언니 오빠 보고 살아온 제가 무슨 깊은 효심이 생겼겠어요. 아, 그럼 나라도 더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발상이 튀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런 성정을 갖추지 못했었나 봅니다. 여튼 저희 남매 분위기가 그랬어요.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저 그런 별로여서 너무나도 흔하게 널린 경우에 속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큰언니가 결혼을 할 때도 작은언니가 결혼을 할 때도 그리고 오빠가 결혼을 할 때까지도 엄마는 일을 하고 계셨네요. 그리고 자식들이 결혼할 때마다 당신께서 모아오신 얼마간의 돈이나마 꼭 내미셨고요. 오빠 결혼하고 나서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두셨고요. 어째 결혼들은 제깍제깍 다들 했냐고요? 그러게요. 큰언니, 큰형부, 그리고 작은형부는 셋이서 동갑 친구입니다. 비단 나이만 동갑이 아니라 실제로 친구 사이예요. 큰언니랑 큰형부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막상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두 사람이 전혀 안 친했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존재만 아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각자 대학을 가고 나서 작게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열렸을 때 둘 다 참석을 했다가 인연이 이어지게 됐다고. 그 자리에서 서로가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서 연락하고 지내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사귀게 된 겁니다. 결국은 결혼까지 꼬리냈죠. 큰형부랑 작은형부는 따로 알던 동네 친구 사이였어요. 어렸을 때 집안끼리 친하게 지냈던 것이 시작이었다네요. 큰형부가 큰언니랑 사귀면서 깊은 사이가 되자 자기 친구인 작은형부랑도 서로 안면을 트게 했대요. 그러면서 다 동갑이다 보니까 금방 친해졌습니다. 큰형부와 큰언니 커플은 어느덧 결혼을 입에 올리게 되었고 그때 작은언니도 같이 만나는 일이 몇 번 생겼대요. 이제 결혼 약속한 사이니까 처제한테도 잘 보이고 싶어서 큰형부가 맛있는 것도 몇 번 사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형부가 자리를 같이 하게 됐던 거예요. 작은형부는 처음 만나본 그 자리에서 작은언니한테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제 친언니라 그런가 도대체 뭘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건지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작은형부 주장으로는 그랬어요. 첫눈에 반해서 작은언니랑 잘해보고 싶었대요. 하지만 그 당시 작은언니는 따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무려 2년 넘게 만나고 있는 사이였고요. 그러니 작은형부가 들이대도 어림없었죠. 남자친구 있으니까 직접 대지 말라고 단칼에 쳐냈었대요. 그런데 운명의 여신은 작은형부의 편이었나 봅니다. 작은형부는 작은언니를 잊지 못하고 속에 담아두고 있었는데요. 무탈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던 작은언니가 남자친구랑 대판 싸우는 바람에 확 헤어져 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큰언니가 알고 살짝 고민하다가 작은형부한테 알려줬대요. 이런 빅찬스를 놓칠 작은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작은언니한테 직진한 거예요. 작은언니는 처음에는 시큰둥해서 안 받아줬었대요. 그런데 작은형부가 성의를 보인 거예요. 작은언니가 그때 엄청 푹 빠져있던 가수의 친필 사인을 받아오는 엄청난 행동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걸로 제대로 한심 사는데 성공했고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어요. 큰언니랑 큰형부 커플이 결혼하고 나서 거의 2년 정도 지났을 때 작은언니, 작은형부 커플도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엮여서 결혼들까지 했는지요. 그리고 저희 오빠도 결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있는 유일한 새언니입니다. 새언니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바로 저희 엄마가 일하시던 공장에 돈 벌러 왔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어린 것이 차분하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게다가 예의까지 바르네. 텃세에도 꿋꿋하고 어쩜 저렇게 고든지 몰라. 누가 부모인지는 몰라도 저렇게 딸을 잘 키웠네. 엄마는 새언니를 보면서 마음에 들어 했었대요. 사람이 외모적으로 튀지 않아도 행동으로 자기의 가치를 보여주니까 자연스레 좋은 평가를 받게 됐던 것이죠. 엄마 말고 여사님들도 새언니를 보면서 애가 참 괜찮다고 칭찬들 많이 하셨었대요.
맨날 몸이 어디가 안 좋다, 잘 쑤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엄마. 그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던 때여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은 점심 식사 후부터 가슴이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속이 안 좋은 탓이었는지 일하던 도중 동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드셔서 발목이 좀 시큰거리셨다고 하는데요. 이때 집에 있던 오빠한테 연락을 하셔서 엄마 퇴근 때 맞춰 데리러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귀찮은 무릅쓰고 툴툴거리면서 엄마 일하던 공장까지 갔습니다. 오빠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새언니랑 함께였어요. 아직도 발목 쪽이 좀 아리고 그러세요? 바로 정형외과 가셔야 해요. 꼭이요. 괜히 댁에서 찜질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낮에 발 다쳐서 아프다고 하시는 걸 봤던 새언니가 걱정이 된 마음에 퇴근하지 않고 엄마 옆에 있어줬던 거예요. 그때 오빠는 새언니를 처음 보았습니다. 설마 상상도 못했었대요. 그 인연이 결국 연인으로 엮여져 부부 사이까지 될 줄 말이죠.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오빠에겐 한창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새언니는 돈 버는 게 너무 중요해서 연애에 한눈 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결국 이어졌다뇨. 이어질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지는 게 맞나 봅니다.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나 봐요. 남매 중 막내, 마지막 순서로 기혼자가 된 저의 경우도 조금은 그런 경우에 속했다고 봅니다. 저랑 남편도 그랬어요. 처음에 만난 것은 단순한 가벼움 속에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던 영어학원 건물에 입점해 있는 카페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휴학해서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던 당시의 남편은 정말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서비스직은 저런 사람이 하는 거구나 싶었다니까요. 3달 특강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받으면서 그 학원에 있는 동안 저는 그 카페에 꼭 들렀습니다. 커피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죠. 빼어난 미남이라든가 선명한 이목구비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큰 편이었고 호리호리한 체형도 매력적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역시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여자들도 남편을 보는 눈빛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열심히 남편을 볼 때마다 인사를 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이 주문을 받는 곳에 있으면 주문을 하면서 다른 얘기도 열심히 떠들었고요. 남편이 음료를 만드는 곳에 있으면 음료를 받으면서 무슨 말을 할지 항상 머릿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고 제 말에 반응해주는 남편을 보면 정말 설렜죠. 하지만 허무하게도 남편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잘 웃어줬어요. 그 다정함이 저만을 향한 게 아니라 모든 손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의욕을 꽤나 잃었었죠. 그래도 항상 그 카페는 갔지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학원의 마지막 수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들으러 간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요, 지금 따로 만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네? 없는데요. 남편이 부끄러워하면서 말한 대답에 제가 엄청 놀랐죠.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솔로라니. 저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번호를 땄다고 하죠. 그걸 해냈습니다. 당황하던 남편은 제가 눈에 쌍심지켜고선 번호를 적어달라고 하는 것에 분위기에 휩쓸린 듯 멍한 표정으로 자기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그 카페의 단골이었던 저는 당연히 거기 쿠폰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날도 습관적으로 꺼내서 손에 쥐고 있던 쿠폰, 그걸 내밀면서 여기에다 번호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반쯤 넋이 나가서는 쓱쓱 적더라고요. 미쳤어. 내가 진짜 번호를 따다니. 다짜고짜 번호 적어달라고 하다니. 날 이상하게 본 건 아닐까? 그날 집에 오는 길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어떤 멘트로 연락할지요. 그런데 웃기게도 저는 연락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보기만을 이틀 정도 반복했죠. 하지만 저는 그 학원을 2번 다시 갈 일이 없을 것 같았고 누구한테나 친절했으며 누구한테나 인기가 많은 그 아르바이트생과 제가 사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비겁한 자기 합리화하면서 저는 제 생에 처음으로 남자한테 번호를 요청했던 그 사건을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 고이고이 말이죠. 그렇게 2년을 흘려보냈어요. 시간이 지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죠. 저는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직장인 돼서 바빠지니까 이 틈을 타서 이 자식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들키지나 말지. 직장 동료들이랑 회식하고 2차 갔다가 남자친구 바람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2차로 들어간 생맥주 집에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품에 끼고 서로 입에다가 안주를 넣어주면서 지랄을 하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남자친구가 화들짝 놀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다 맥주잔 쏟고, 옆에 직장 동료들 다 있는데 그때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무 열받고 비참하고 쪽팔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다 그렇게 되려고 그랬나 봅니다. 제 쪽팔린 사건을 목격했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제가 그때로부터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남자, 연애 이런 얘기 일절 안 하니까 차라리 내가 남자 소개해줄까? 간을 보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상대 사진을 보여줬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됐어요, 주임님. 저 눈썹 이렇게 진한 사람 별로예요. 거절했죠. 그리고 며칠 뒤였을까요? 나 아는 지인이 자기 친한 동생이 진짜 괜찮은 놈인데 연애에 적극적이지가 않아서 소개시켜주긴 좀 그렇지만 한번 만나보게 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상대가 있는데 이 남자 한번 만나볼래? 자기랑 2살 차이래. 연애 생각도 별로 없는 남자를 제가 굳이요? 연봉 5천 넘는다던데? 제가 갑자기 솔깃했어요. 혹시 잘 안 돼도 인맥으로 남겨두면 좋을 거란 조언에 제가 순순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디 한번 그 남자 번호나 달라고 했죠. 제가 먼저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 번호를 보니까 어딘가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호 맨 뒷자리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뇌리에 박혔죠. 이 숫자를 가진 핸드폰 번호를 전 살면서 딱 한 번 본 적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하면서도 저는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쿠폰이나 안 쓰는 카드를 모아두는 동전 지갑을 뒤적거렸습니다. 예전에 단골로 다니던 영어학원에 그 쿠폰을 찾았죠. 거기에 네임핀으로 쓰여져 있는 숫자와 제가 소개 상대로 받은 그 번호를 비교해본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치했던 거예요. 제가 그날 잘 수 있었을까요?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곤하진 않더라고요. 그 번호로 연락을 해봤어요. 소개받게 된 여자라고 말 안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 3년 전에 카페에서 그쪽 번호 따갔던 여잔데요. 혹시 저 기억하실까요? 항상 하늘 색깔 가방 들고 다녔던 사람이라고 인상착의까지 알려줬는데 저를 기억한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저보고 혹시 초록색 모자 즐겨 쓰시지 않았냐고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절 기억하는 것에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설렜어요. 만나자고 그랬죠. 그래서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소개받기로 한 사람임을 밝혔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남편이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미있다는 듯 마구 웃었는데 그 웃음이 제 기억 속 그대로 환하고 밝은 것에 저는 푹 빠져버렸습니다. 저희는 저희 서로에게 많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은 여자 만나는 것에 큰 의욕 없는 사람이었고 저는 바람핀 전 남자친구 때문에 배신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결국 저희는 서로를 만나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금세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연애는 그렇게까지 낭만적이지 않았으나 투닥거리면서도 잘 사귀었고요. 저 28살, 남편 30살, 늦가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막내인 저까지 다 결혼하고 나서의 일이었는데요. 엄마가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신의 부주의로 당한 사고였어요. 꽤 다치셨는데 그때 저희 언니들이 건강 타령 그렇게 하시면서 왜 항상 한눈을 팔고 다니셔? 대체 부주의해서 다치신 게 이걸로 몇 번째냐고. 아, 짜증나 죽겠어. 엄청 화를 냈었죠. 엄마가 원래 건강이 원체 안 좋으셨는데 그 낙상사고 이후로 확 꺾였습니다.
진짜 엄마 또래분들보다 10년은 더 노쇠해 보이실 정도였죠. 자식들이 모두 출간 그 집에서 엄마 혼자 계실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내렸어요. 큰언니와 큰형부 주도하에 그 집을 처분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죠. 그리고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요양원에서 편히 쉬시게 해드려야지. 큰언니 말에 대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처분해서 그 돈으로 엄마 모시자고 했죠. 그 집은 가격이 얼마 나가지도 않았어요. 위치가 워낙 안 좋아서 세월이 흘러도 집값이 거의 안 올랐거든요. 앞으로도 집값 기댈 위치가 아니었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 지쳤잖아. 큰언니가 저희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로 상황을 정리했죠. 저 역시 우리 딸 돌잔치에 엄마가 건강한 상태로 참석하셨던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아, 장모님 댁 새로 구한다는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남편이 그렇게 물어왔을 때 제가 목이 콱 막혔어요. 그거... 근데 오빠, 우리 요양원 얘기 나왔었잖아. 기억해? 그랬지. 그런데 장모님 연세에 치매가 있으신 것도 아닌데 거동 좀 불편하시고 인지 능력 떨어지셨다고 해서 요양원 모실 건 아니잖아. 딱 잘라 말하는 게 마치 절 힐난하는 것처럼 들려서 속이 찔렸어요. 그래도 말은 해야 했죠. 근데 그냥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다른 작은 집 알아보는 거 아니었어? 왜 요양원을 알아봐? 제가 겸연쩍어서 아무 말 안 하니까 남편이 조금 화를 냈습니다. 와, 너무하네. 그거 장모님도 동의하신 거야? 엄마도 이젠 힘드시대. 요양원 가서 편히 지내시는 게 낫지. 저도 욱해서 말했어요. 다 결정한 거야. 큰형부가 내일 엄마 집 내놓는다고도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식이 넷인데 아무도 모실 생각은 안 하고? 왜 오빠가 화를 내? 나 이제 다시 일 다니기 시작했잖아. 우리도 안 돼, 현실적으로. 아무튼 자긴 반대한다면서 남편의 표정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20살 때부터 자취를 했거든요. 남편이 위로 형이 있는데 아주버님하고 교류를 잘 안 해요. 워낙 아주버님이 멀리 사셔서요. 이것만 보면 가족에 대한 정이 별로 안 깊을 것 같지만 남편은 어렸을 때 집이 어려워서 부모 품을 떠나 조부모 아래에서 자란 경우입니다. 그런데 명절, 생일이면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대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린이날에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게 안 잊힌다고요. 큰 차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한테 사정사정해서 빌린 차로 형이랑 나랑 태우고 그렇게 부모님이 놀이공원 데려가 주셨어. 그날 신나게 놀다가 문득 부모님 모습이 보이더라. 엄마가 일하시다가 팔 다치셨던 때라 한쪽 팔을 못 쓰시는데 아빠가 막노동에 새까맣다 못해 빨갛게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린 내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 그렇게 고된 일상 보내시면서도 어린이날이라고 자식 새끼들 위하신다고 놀이공원 가서 하루 종일 놀아주시고 풍선 사주시고 장난감 사서 들려보내주시고 나이 들어갈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 그때 그 의미가 뭔지 점차 알게 되더라. 시아버님은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님은 현재 아주버님께서 모시고 사십니다. 형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보기만 해도 정이 넘치시는 인상이죠. 남편도 정말 자기 형수님 깍듯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가족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애틋한 남편으로서는 우리 집 남편 꼬라지 같은 건 너무 이해가 안 됐겠죠. 제가 남편을 본받고 많이 배웠어야 했는데 부족하기 짝이 없었네요. 남편의 그런 마음을 알면서도 저는 슬그머니 외면하고자 했습니다. 이미 자식들끼리 결정이 난 상황이었고 그리고 엄마한테 자식들이랑 사셔야죠 했다가는 엄마가 그러자고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이게 가감없이 밝혀보는 당시의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불편한 속마음, 깊어가는 고민과는 다르게 상황은 착착 진행이 되었어요. 일사천리로 엄마는 요양원에 모셔졌죠. 그때 남편이 회사 일로 며칠 좀 바쁠 때라서 굳이 제가 상황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반쯤은 일부러 그랬고요.
주말 돼서 남편이랑 얘기할 때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놀라더군요. 벌써? 말했던 날짜보다 너무 이르지 않아? 너무한다 정말. 너는 네가 성인 되고 나서 자립할 수 있게 된 후로 단 한 번이나마 장모님한테 효도해 본 적 있어? 장모님께서 너한테 해주신 거 발끝만큼이나마 해준 적 있냐고.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속상하다는 얼굴이어서 제가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오빠, 나는 좀 겁나. 사실 엄마 모시고 싶긴 한데 막내인 내가 모시는 그림도 싫고 우리 집 사정으로 오빠한테 짐 지우게 하는 것도 너무 싫어. 그게 왜 짐이야? 난 짐이라고 생각 안 해. 남편 얘기 듣자마자 왈칵 눈물이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사람 마음이란 이토록 입체적이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계속 울어서 남편이 저 달래주고 저희끼리 진지하게 오랜 대화 나누다가 일단은 내일 엄마를 뵙기로 했어요. 다음날 딸아이까지 데리고 요양원에 가봤죠. 그런데 엄마가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기력 없이 창밖을 보는 자세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간 김에 담당자한테 이것저것 물어봤고요. 얘기 끝나고 다시 엄마 계신 데로 가보니까 엄마가 웃고 있는 겁니다. 어린 우리 딸을 보면서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걸 보면서 갑자기 저 아주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저는 질문이 참 많은 아이였는데 언니 오빠는 그런 절 귀찮아했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오신 아빠는 골아 떨어지셨고 그러면 엄마만 그 늦은 밤에 저를 품에 끼고 제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었죠. 허무맹랑한 어린아이의 투정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하랴 애들 키우랴 고군분투한 엄마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난 거예요. 잊고 살았던 순간이었는데 저는 저 상처받고 저 힘들었던 순간만 악착같이 기억하려 애쓰면서 살아왔었는데 엄마 요양원에 두고 그날 집에 오면서 울었습니다. 뒷좌석에서 가만히 잠든 우리 딸 보니까 더 그랬어요. 자식 낳아보니까 엄마 마음을 이제 1000만분의 1이나마 알 것 같아서요.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살까? 남편이 꺼낸 말에 제가 울면서 끄덕였습니다. 저희의 결정에 다들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으로 다들 찾아와 모였습니다. 혹시 집 팔리면 그 돈 원하는 거냐? 그럼 네가 갖는 대신 우리한테 한 푼도 요구하면 안 된다. 엄마 끝까지 책임져라. 그렇게 큰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듣고 있는데 남편이 나섰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뜻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애들이 커서 처형이랑 형님을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할 텐데 지금부터 대비 잘하셔야죠. 남편이 단호하게 비튼 말에 큰언니는 물론이고 큰형부가 완전히 넉나간 표정들이 됐습니다. 작은 언니네도 마찬가지였고요. 장모님께 받으신 돈들은 뱉어내고 사십니까?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인연 맺어주시고 결혼까지 다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 잊으셨나 봅니다. 아주 새까맣게. 오빠랑 새언니 쪽을 보면서도 한마디 던졌죠. 그러자 새언니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머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엄청난 책임이 돌아올까봐 못 그랬어요. 새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오빠가 그런 새언니의 어깨를 매만지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어느새 숙연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렇지 뭐. 맞이라고, 맞사위라고 있는 게. 큰형부가 조용히 말하자 큰언니는 눈물을 고인 눈을 보이기 싫다는 듯 고개를 휙 돌렸어요. 작은형부는 잠깐 실례하겠다면서 담배를 들고 집을 나갔죠. 그때 작은언니가 제 눈치를 보더니 작게 말하더군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그랬던 거지. 사실은 엄마한테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엄마 요양원 모셔놓고 꿈자리까지 싸나웠어.
다들 편하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요. 다들 저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선 자기들도 생각을 진지하게 정리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들 엄마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며 며칠을 지냈습니다. 결론은요, 그 집 안 팔았어요. 거기에 오빠네가 들어가서 살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엄마를 모시기로 했어요. 왜 장모님 빼앗아 가냐고 남편이 반농담조로 그랬었네요. 오빠가 그래도 집에서 자기가 장남이니까 이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언니의 의견이었음을 저도 알고 다른 식구들도 다 알았습니다. 엄마 당신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언니네는 애가 둘인데요. 작은 애 학교 문제로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큰언니랑 큰형부가 골치 아픈 와중이었는데 이게 또 결론이 희한하게 났습니다. 엄마 집 근처로 이사 가기로 한 거예요. 애들 전학도 보내고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는 바람이었죠. 원래 큰언니랑 큰형부가 장사했거든요. 원래 하던 거 접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고향이니까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봤고요. 암만 그래도 자기가 장녀니까 엄마 옆에 사는 게 맞다고 큰언니가 그랬어요. 그제서야 생색내면서 그런 말 하는데 전혀 얄밉지 않았고 고마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맨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뒷짐지고 관망하던 게 작은 언니랑 작은 형부였는데요. 그 후로는 가장 많이 엄마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로 등극했습니다. 작은 형부가 큰언니네 새 장사 준비를 도와주기로 하면서 더욱 그렇게 됐던 거지만요. 이때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 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요양원에 계셨으면 뵈러 가고 싶어도 아무 데나 그냥 가기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큰언니네 새 장사는 배달 위주가 되었고 꽤 선방했습니다. 잘 됐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엄마 건강이 점차 좋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기력 다 쇠하셨던 분이 점점 안색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말을 계속 중얼거리는 증세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남매끼리 잘 지내게 됐으면 굳이 말할 것도 없네요. 자주 교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특히 막내인 저는 평생을 언니 2명과 오빠 1명을 그저 그런 남매 사이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 안부 묻는 핑계로 오빠, 새언니네랑 친밀하게 지내고 있고요. 큰언니네 장사 동향을 매일 궁금해하면서 살피고 있고요. 작은 언니네랑 같이 엄마 모시고 놀러 다닙니다. 남편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워요. 그 선의 그리고 그 용기, 남편이 한 가족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때 남편이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쯤 전혀 다른 결말로 저희 가족들은 향해서 가고 있을 거예요. 그건 분명 지금보다 전혀 좋지 않은 방향이었겠죠. 모든 게 결국 이렇게 되려고 운명이 예전부터 움직였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인연이란 이름으로 가정에서 말이죠.